질문 있어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뭐 한국 상황에 좀 바꿔서 우리 다음 섹션을 좀 보려고 합니다. Internal Migration into United States인데 뭐 미국은 워낙에 그 땅이 넓은 국토 면적이 굉장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뭐 50여 개 주에서의 사람들의 이동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문제 가운데, 경제 현상 가운데 하나일 텐데 이제 뭐 우리 교과서에서의 미국의 이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한국 현상에 현실에 맞춰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이라든가 반대로 이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제 이주하는 현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죠.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그 변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이주하고 싶은 지역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그 상황, 경제 여건이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와 관련된 비용이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두 지역,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수도권이 될 수도 있고 비수도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광역시가 될 수도 있고 광역시 이외의 지역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 두 지역 사이의 어떤 경제 여건의 차이, 이 경우에는 임금 수준의 차이라든가 혹은 뭐 실업률의 차이, 뭐 고용 여건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금이라든가 혹은 뭐 고용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 될 테니까 구직 확률, 구직 가능성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주와 관련한 비용 중에 이제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가. 그래서 거리도 이주 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이 되겠죠. 우선 이제 지역과 관련된 그 변수들 우리가 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제적인 여건들, 그 다음에 고용 환경이라든가 임금, 여기서 이제 오리진과 내가 지금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인데 여기서 이제 오리진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현 거주지, 그 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이주하고 싶은 지역이겠죠. 네. 이 두 지역 사이에 이제 뭐 평균 소득 차이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해당 지역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들이고요. 이러한 변수들이 사실상 이주와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뭐 임금도 여기 포함이 될 거고요. 임금 차이, 그 다음에 어떤 고용 환경의 차이, 그 다음에 평균 소득의 차이 이런 것들 다 이주와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고용 환경. 그래서 뭐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두 지역 사이의 소득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이주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 두 지역 사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소득 격차가 크면 클수록 뭐 대체적으로 수도권에서의 소득 수준이 비수도권에서의 소득 수준보다 높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지역 사이의 임금 격차입니다.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임금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의 이주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주 비용과 관련한 부분인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사실 이주 비용에 있어서 거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주 비용이 이제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주를 할 가능성도 떨어져요. 그래, 거리와 이주 가능성 사이에는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진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데스티네이션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거리와 이주 가능성 사이에는 이제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리는 이주 비용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거리가 멀면 이주 비용이 높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결국 오리진에서 현 거주 지역에서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와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에서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이제 비교해서 더 높은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얻는 곳으로 이주할 텐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금 소득 격차, 소득의 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주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지역 간의 어떤 경제 여건의 차이, 그 다음에 두 지역 사이의 차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이주를 희망하는 지역까지의 거리, 디스턴스뿐만이 아니라 그건 사실 이제 어떤 지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 어떤 특수성에도 이주 가능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 나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수준에 따른 이주 성향의 차이도 나타나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더 젊은 사람들일수록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단순히 이제 지역 간 소득 격차뿐만이 아니라 개별 어떤 경제적인 특수성, 뭐 디모그래픽 캐릭터리스틱스라고 하는데요. 뭐 개인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 두 지역 간의 소득 격차가 뭐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주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주를 희망하는 지역도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주를 하지 않아요. 현재 스테이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왜 나타나는가? 두 사람이 똑같은 소득 격차를 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주를 할 때 똑같은 비용이 발생할 텐데 왜 어떤 사람은 이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주를 하지 않는가? 이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개인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나이와 교육 수준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의사결정을 투자라고 보는 것이죠. 마이그레이션을 투자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마이그레이션을 이른 시기에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이그레이션을 이주를 늦은 시기에 할 것인가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쪽이 이제 0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이 이제 올드라고 한다면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느 시기에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의사결정을 하는가는 일종의 이제 투자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른 시기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늦은 시기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른 시기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리턴이 더 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주에 따른 리턴이 발생할 텐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다면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 얻을 수 있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주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리턴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55세에 이주를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뭐 물리적으로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주라고 하는 비용을 들여서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턴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밖에 되지 않지만 젊었을 때 만약에 이주를 선택한다면 30세 혹은 35세에 이주를 선택하게 된다면 최소한 30년에서 35년까지 리턴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은 투자,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언론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대학 입시 그죠. 대학 지방 대학의 정원 문제,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래서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을 감축할 수도 있다,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교육부에서 했었는데 교육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대학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아니고 왜 사람들은 그 수도권,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수도권의 대학을 선호하는가? 물론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뭐 퀄리티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뭐 그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컨텍스트에서는 대학 진학에 따른 리턴을 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의사결정을 더 일찍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개인의 특성 가운데 이제 교육 수준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이에요.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주를 하고 한 사람은 이주를 하지 않아요. 그러한 차이가 나이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나이도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주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주할 가능성이 높고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일수록 이제 이주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른 이주 가능성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래서 뭐 이주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이주 확률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실제로 데이터를 봤더니 똑같은 조건인데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더라.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 뭐 그 이유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로는 이제 뭐 대학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든 이제 대체로 이제 적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전혀 다른 노동시장의 그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렵지 않게 이제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비교적 어렵지 뭐 그건 개인의 성향 차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사회에 이제 적응하는 것도 이제 뭐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도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서 조금 더 뭐 쉽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해요. 뭐 대학교에서 어떤 특정한 그 동아리라고 하죠, 그렇죠? 뭐 미국에서는 프레트니티라든가 이제 서로리티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니고요. 어떤 사회에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주 비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체로 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적응하기 쉬운 그런 노동 환경, 시장 환경을 또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스테이트별로 임금 차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어떤 스테이트에서 임금 수준이 더 높고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임금 수준이 더 낮아요.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실업률의 격차도 사실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주별로 뭐 한국도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선 임금 격차가 뚜렷하고 두 번째는 실업률의 격차도 뚜렷해요. 실업률의 차이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높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뭐 뉴욕 스테이트에 인접해 있는 주가 뭐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 주도 있고 혹은 그 옆에 매사추세츠 주도 있고 혹은 뭐 오하이오 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오하이오 주로 가든가 펜실베니아로 가든가 혹은 뭐 매사추세츠로 가든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주 사이에 어떤 임금 격차가 있다든가 혹은 실업률의 차이가 있어도 사람들의 이주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금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실업률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잘 이주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는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이주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뭐 실업률이 더 낮은 곳으로 가면 고용의 기회가 더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임금이 높은 곳으로 가서 임금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임금이 높은 곳의 특징은 또뭐 주거 비용이 높을 수도 있고, 뭐 아파트 렌트 비용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러한 차이가 뭐 반드시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런 차이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실업률의 차이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주를 통해서 이러한 차이가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 물론 이제 이걸 설명하는 뭐 이론들도 여럿 있어요. 뭐 제가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지금 캐나다에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 하나도 몽골 사람인데, 몽골 친구가 스터디했던 분야가 바로 이쪽 분야입니다. 왜 미국의 주별로 임금 격차와 실업률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주가 그렇게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는가가 이제 그 친구의 중요한 연구 주제였었어요. 여하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봤던 경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휴먼 캐피탈 모형인데요. 휴먼 캐피탈 모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초이스 중에서 더 높은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얻는 초이스를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얼터네이티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얼터네이티브를 선택할 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코스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은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세련된 모델을 사용을 하면 임금 격차가 존재하거나 실업률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가 나타나지 않는 혹은 이제 이주에 의해서 이러한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죠. 잘 설명하면 뭐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성공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이러한 차이가 마이그레이션 코스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주 비용. 간단한 예인데요. 물론 이제 결론부터 보면 사실 이주 비용이 제법 커요. 상당한 이주 비용 때문에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과연 그 이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그젬플은 푸에르토리코하고 US 사이의 관계인데요. 당연히 이제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 본토죠. 본토로 가게 되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푸에르토리코는 이제 미국령이긴 하지만 하나의 스테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어서 뭐 뉴욕주라든가 이런 곳이라면 상원 의원도 배출할 수 있고 하원 의원도 그러니까 의회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보낼 수 있잖아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푸에르토리코는 네, 그런 국가는 그런 곳은 아니어서 네, 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령 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의 주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2012년 기준으로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사람의 연간 소득은 평균적인 소득은 22,600달러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 이제 반대로 US의 경우에는 이제 34,500달러 정도의 연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에서의 연소득을 W로 표현을 하고 US에서의 연소득을 이제 W 스타라고 한번 해보죠. 젊은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일 이제 푸에르토리코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뭐 한 30년, 60년 이렇게 카운트하면 좋겠지만 그냥 편의상 무한히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무한히 사는 경우. 그래서 이제 PV는 present value고요. 현재 가치는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푸에르토리코에 남아있을 때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W만큼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 해에는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해서 W만큼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 해에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디스카운트해서 W만큼을 얻을 것이고 쭉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 텀에 W가 있으니까 이제 W를 빼고 정리를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본토로 이주하는 경우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W 스타. 그래서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만약에 본토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W 스타만큼을 첫 해에 얻고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W 스타를 얻고요. 그 다음 해에는 W 스타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각 텀마다 W 스타가 있으니까 W 스타로 묶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제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좀 설명을 하고요. 다시 돌아가 보죠. 혹시 질문 있어요? 지금 그 푸에르토리코에 남아 있을 경우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본토로 이주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건데 얘를 편의상 이제 S라고 한번 써보죠. S는 이거 뭐 하는 법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다시 한번 해보죠.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R에 3승 그래서 무한히 사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 S를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양변에 1 over 1 플러스 R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도 곱해주고 여기에도 똑같이 1 over 1 플러스 R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left hand side는 1 over 1 플러스 R에 S가 되고 이제 각 텀에 1 over 1 플러스 R을 곱해주는 거니까 1 over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여기에 1 over 1 플러스 R을 또 곱해주면 1 over 1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3승분의 1 이렇게 쭉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을 빼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식에서 1 over 1 플러스 R을 곱해준 식을 빼주면 left hand side는 S 마이너스 1 over 1 플러스 R의 S가 되고요.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얘와 얘는 이제 빼줘서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무한히 계속 나오니까 계속 없어지면 되겠죠. 남는 건 right hand side는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left hand side부터 한번 해보면 left hand side는 S 마이너스 1 over 1 플러스 R의 S가 되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로 묶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값은 1 over R 그 다음에 1을 빼준 거니까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eft hand side는 R 나누기 1 플러스 R의 S가 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S를 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right hand side는 1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얻은 식은 바로 R 1 플러스 R의 S 이게 left hand side였고 right hand side는 1만 있었어요. 그래서 양변에 1 플러스 R 나누기 R을 곱해주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1 플러스 R 곱해주고 이쪽에도 1 플러스 R, R을 곱해주면 S는 이건 다 없어질 테니까요. 이렇게 없어지고 S는 1 플러스 R, R만 남아요. 자, 그래서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푸에르토리코에 남게 되면 W 곱하기 S만큼이 이제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될 텐데 이 S가 바로 W의 1 플러스 R 나누기 R이 되고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본토로 이주하게 되면 W 스타 곱하기 1 플러스 R 나누기 R만큼은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뭐 계산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푸에르토리코에 남게 되면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죽지 않고 무한히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토로 이주하게 되면 이만큼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주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데 이주 비용이 얼마만큼일 때 과연 이주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질까? 이주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이주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표현해 보죠. 자,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이주를 할 때 move 하는 거죠. move 할 때 얼마만큼을 얻을 수 있냐면 본토로 가서 이만큼을 얻을 수 있고 이주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편익이라고 할 수 있죠. 순편익이 될 거고 이주에 따른 순편익.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 하는 경우 푸에르토리코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냥 PV만큼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PV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PV 스타도 알고 있어요. 과연 이제 이주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스테이 할 때의 순편익이 되겠죠. 이게 무차별해지는 어떤 이주 비용은 얼마가 될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같아지는 M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M을 찾는 거예요. 이주 비용, M은 이주 비용입니다. 어떤 M이냐면 자 이걸 만족하는 M을 찾는 거죠. 그래서 M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자, 이 식을 만족하는 M이니까요. M은 바로 본토로 갔을 때 얻게 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여기 남아서 얻게 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의 차이만큼이 바로 이주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PV 스타를 우리가 계산했었습니다. W 스타에 뭐였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PV 스타에 1 플러스 R 나누기 R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W에 1 플러스 R 나누기 R. 자, W 스타 마이너스 W에 1 플러스 R 나누기 R이 바로 이주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이주 비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푸에르토리코 사람의 이주 비용인데 이 사람은 이주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무차별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야 잠시만요. 화면이 어디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것이 바로 이주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이주 비용이 과연 얼마일까 계산한 거고요. 앞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제 W스타는 본토에 갔을 때 생산직 근로자가 본토에 갔을 때 얻게 되는 소득이 34,500달러고요. W스타가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에 남아있을 때 얻게 되는 소득은 22,600달러. 그래서 W스타와 W 사이의 차이가 11,900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상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5%라고 한다면
예, 1 플러스 R 나누기 R이 대략 한 21 정도가 되겠죠. 이게 21, 그 다음에 이 두 값의 차이가 11,900달러예요. 그러면 이제 무차별해지는 사람, 이주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사람의 이주 비용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한 25만 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25만 달러. 25만 달러면은 뭐 네, 한 3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간단한 이제 모형은 사실 인적 자본 모형인데, 왜 그러니까 모든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다 미국으로 본토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푸에르토리코에 남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뭐 자신이 태어난 곳 혹은 자신이 이제 성장한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모형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자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모형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주 비용이 3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푸에르토리코에 남아 있겠죠. 그거보다 이주 비용이 낮은 사람들은 이미 다 푸에르토리코를 떠났을 것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푸에르토리코에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의 이주 비용이 대략 한 25만 달러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높아도 상관없죠. 25만 달러보다 높은 이주 비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푸에르토리코에 남아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차별한 사람의 경우 이주 비용이 24만 9,900달러이기 때문에, 이주하지 않는 걸 선택한 사람들의 이주 비용은 이제 이거보다 크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이주 비용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실제로 미국 본토에 가서 살 때, 뭐 비행기 값, 뭐 아니면 뭐 이주 비용, 이사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포함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문화적 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고향이라든가 태어난 곳, 그다음에 뭐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가족에 대한 연대감이라든가 소속감 이런 것이 굉장히 패밀리 타이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을 떠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이주 비용들은 단순히 뭐 이사 비용을 당연히 포함할 뿐만 아니라 어떤 social and cultural amenity 같은 것들이겠죠, 그렇죠? 자신이 속한 어떤 문화적 동질성을 갖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어떤 그 독특한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니면 자메이카 같은 사람들의 어떤 IT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캐러비안 베이 쪽에 있는 그 지역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자신들만의 문화가 있고, 만약에 본토로 가게 된다면 그런 그 좀 끈끈한 문화적 연대감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비용이 또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체로 또 그렇죠. 뭐 미국 가서 뭐 지금 우리는 국가 내에서의 어떤 이주 문제만 보고 있지만 뭐 저도 그렇죠. 저랑 같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덜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저처럼 일찌감치 한국에, 뭐 저야 뭐 잘 못해서 한국에 일찍 돌아온 거지만 잘하는 친구들 중에 비교적 일찍 한국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 대체로 그 홈식이죠. 뭐 가족이 그립고, 물론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뭐 이런 사람들, 가족이 그리워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친구라든가 여기에서 만나서 뭐 개인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커뮤니티가 사실 많지 않으니까요. 외국에서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그런 걸 포기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아직도 캐나다에 있는데, 그 몽골 친구 말고, 그 몽골 친구고요. 몽골 친구는 말고 한국 사람 중에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 그 친구는 아이가 많고요. 자녀가 셋인가 넷인가 있고, 분명하게 그 소득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것 같아요.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많이 포기하고 들어와야 돼서 그게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이민 문제 좀 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또 이제 이민 문제가 다시 좀 불거졌죠. 트럼프 정부에서 이민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됐었고 이제 예,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다시 또 이주의 문제가 조금 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제 예, 뭐 정책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뭐 일단 대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됐던 정책들은 대부분 다 이제 폐기가 되는 것 같고요. 예, 폐기되고 있다는 식의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간단한 이주의 문제,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그 이민에 대한 의사결정, 한국 사람으로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로 그 여기 간단한 데이터를 보시면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략 2억 정도 돼요. 2억 명이 넘습니다. 2억 1,4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UN 추산이고 언제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요. 비교적 한 과거 데이터겠죠. 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데이터일 것 같은데 대략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주를 해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뭐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어떤 그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이제 난민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난민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국에서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살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 문제도 이제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몇 개 국가를 생각해 보면 비교적 이민이 조금 자유로운 미국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캐나다나 혹은 뭐 호주,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을 생각해 보면 최근 20년, 30년 동안 이제 인도, 중국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주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하튼 여기에서는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그 이외의 국가들 사이에 이제 소득 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러한 소득 격차가 주된 요인 중에 하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지, 혹은 캐나다로, 혹은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지, 혹은 뭐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이제 이들 국가에서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멕시코 불법 이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1968년부터 96년 사이에 매월 한 4만 3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왜 그렇게 강경한 그 이민 정책을 수립하려고 했었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가 생각해 보면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멕시코 지역에서의 임금이 10% 하락하면요. 미국 국경이죠. 멕시코, 미국 국경에서 체포되는 멕시코 사람들의 숫자가 8%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미국의 임금이 상승하면, 멕시코의 임금이 떨어져도 숫자는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미국의 임금이 상승하면 어차피 상대 임금이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국경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겠죠. 10% 늘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저희 데이터는 이제 이민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 섹션에서 하나 보고 넘어갈 텐데 간단한 이제 모형을 우리가 보기 전에 로이 모형이라고 하는 걸 보기 전에
그 미국 내에서 미국 안에는 이제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럽 출신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아시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캐나다나 혹은 이제 중남미 사람들도 미국에 다수 있고요. 굉장히 많죠. 라틴, 멕시코를 포함해서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출신국에 따라서 그 미국인들과 임금 격차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온 사람들의 임금은 미국의 네이티브보다, 미국 평균적인 미국인이죠. 미국인보다 임금이 24.5%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출신의 이민자의 평균 임금이 미국 네이티브보다 25% 정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은 평균적인 미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적게 받는 것 같고 3% 정도. 그다음에 이제 UK에서 온,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한 37% 정도 더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평균적인 미국인보다 한 17%, 18% 정도 임금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과 베트남은 더 낮죠. 12% 정도 낮고, 그다음에 베트남은 한 18%, 19% 정도 더 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들 생각해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24% 정도 더 높고요. 이건 아무래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이 미국으로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캐나다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캐나다 국경만 넘으면 되니까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냥 뭐 차 타고 넘어와도 되니까. 캐나다 사람이 넘어오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캐나다에 있을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인컴보다는 미국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컴이 더 높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도미니칸 리퍼블릭 29%더 낮고,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가까이 평균 임금이 낮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놀랐는데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 평균 한 12% 정도 임금이 높고, 뭐 그 이외의 국가 에티오피아나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낮다고 볼 수 있죠. 재미있는 건 에티오피아나 나이지리아의 평균 임금보다 멕시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더 낮아요. 이런 이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죠. 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임금을 기대하고 미국에 가서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 미국의 평균적인 네이티브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겠지만 자신의 본국에서 받는 임금보다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국가만 생각해 보면, 멕시코와 캐나다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지, 캐나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지, 그다음에 멕시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오는지, 일종의 이제 셀렉션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민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요소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대 임금이 높은 경우 이제 출신국과 미국의 산업 구조와 노동자들이 학습한 숙련 기술이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 임금이 낮은 경우는 이제 출신국에서의 산업 구조와 미국의 산업 구조가 서로 매우 다르거나, 멕시코 같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는 이제 노동자들이 출신국에서 멕시코에서 익힌 여러 가지 이제 숙련 기술들이 멕시코에서는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여러분 확인해 보셨지만 미국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해당 국가의 이제 GDP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보시면 이 데이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실제로
물론 이제 영국이 미국의 소득 수준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독일도 뭐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이들 국가들의 GDP와 미국의 GDP를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미국의 GDP보다 낮은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고, 미국의 GDP보다 높은 국가에서 뭐 예를 들면 스위스라든가 혹은 뭐 몇몇 국가들이 있잖아요. 북유럽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서 미국에 왔다면 당연히 높은 소득을 얻겠죠. 만약에 미국에 가서 더 높은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 스웨덴이나 뭐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왜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있는 사람들이 왜 미국에 오려고 하겠어요? 본 출신국에서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데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미국으로 오려고 하겠죠. 그건 이제 셀렉션이 작동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민과 관련된 간단한 의사결정 문제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로이 모형을 소개를 할 텐데, 원래 이 로이 모형은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적용이 되기도 해요. 그 원래는 이제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비교 우위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무인도 같은데 떨어져서 여러분은 이제 헌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낚시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잡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어큐페이션을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한 이제 모형이 대표적인 로이 모형이고요. 이 로이 모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역으로 내가 이주할 것인가를 그런 의사결정 문제를 분석하는 데도 굉장히 폭넓게 사용합니다. 또는 이제 제가 했던 연구들 중에서도 관련이 되는데, 일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와 관련한 의사결정 문제로 이제 우리가 로이 모형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실 로이 모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좀 간단한 형태로 로이 모형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마다 어떤 이제 교육 수준의 차이 혹은 숙련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스킬은 뭐 교육 수준이어도 괜찮고, 혹은 뭐 숙련도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스킬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라든가 숙련도의 차이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뭐 외국에 나가시게 되면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곳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의 어떤 교육 수준의 차이, 숙련도의 차이도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주에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라체스터라고 하는 곳이고요. 라체스터에 있을 때 정말로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나 이제 남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뉴욕주가 굉장히 북쪽에 있잖아요. 캐나다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멕시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고,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이런 곳에 가면 이제 멕시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죠. 근데 제가 살았던 곳에는 멕시코 사람들을 쉽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여름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지인들하고 뭐 애플 피킹이나 체리 피킹 이런 거 이제 체험하러 많이 가잖아요. 뭐 사과 나무에서 사과도 뭐 따고, 뭐 체리 나무에서 체리도 따고 이런 거 이제 체험하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느 여름에 그 체리 피킹을 하러 갔는데, 그 체리 농장에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맨하탄이나 뉴욕시티에는 이제 이민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그쪽에 이제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인 커뮤니티도 상당히, 한인타운도 굉장히 크고, 각 지역마다 이제 자신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쪽 지역에는 쉽게 볼 수 있는데, 뉴욕주의 조금 이제 중소규모의 도시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이민자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이었죠. 농장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임금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하는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가, 숙련도가 높은 사람일까, 아니면 숙련도가 낮은 사람일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할까?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로 이민을 가려고 할까? 숙련도가 높은 사람일까? 아니면 숙련도가 낮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을 갈까?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두 가지 경우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숙련도가 높은 스킬드 워커도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을 거고요. 혹은 이제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도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간단한 예인데요. 뭐 한국에 사는 사람들, 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갈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혹은 저 같은 사람들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이제 소득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뭐 교육 수준 혹은 숙련도, 스킬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S로 스킬을 표현을 하고요. S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의 수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혹은 뭐 인적 자본 수준이라고 해도 되고요. 교육 수준, 인적 자본 수준, 혹은 뭐 숙련도, 혹은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스킬의 분포라고 할 수 있어요. 숙련도의 분포. 그래서 스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래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반대로 스킬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 혹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인적 자본을 많이 확충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스킬의 분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한 국가의 그 구성원들은 이런 형태의 어떤 분포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분포에서 스킬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디에 위치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임금과 인적 자본, 스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국가, 미국에서 그다음에 한국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한국의 경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 조금 다르게 표시를 했는데, 자, 이 직선은 뭘 뜻하는 거냐면 스킬을 내가 한 단위 더 보유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임금이 상승하는가를 보여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숙련도가 레벨이 1만큼 상승했을 때 그때 이제 임금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숙련도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자, 임금의 상승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직선의 기울기가 보여주는 것이 그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SH만큼의 어떤 교육 수준, 인적 자본, 스킬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일을 할 때 받는 임금과 한국에 있을 때의 임금이 이제 같은 사람일 거예요. SH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데 이제 SH보다 더 높은 스킬을 보유한 사람은 미국에서 더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SH보다 높은 스킬을 보유한 사람은 US에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스킬의 분포에서 스킬 디스트리뷰션에서 SH보다 더 많은 스킬을 보유한 사람은 당연히 이민을 갈 거고요. move 할 것이고, 반대로 SH보다 스킬이 낮은 사람은 그냥 SH가 어떤 특정한 값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관계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어떤 스킬 수준보다 이건 그냥 어떤 스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스킬 수준이에요? 어떤 스킬? 근데 이 스킬 수준보다 낮은 사람은 한국에 있을 때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보다 항상 미국에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네, 지금 우리는 그 셀렉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어서 SH보다 낮은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을 때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남아 있는 선택을 하겠죠. 이민을 가지 않고.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제 미국에서의 웨이지 스킬 뭐죠? 임금 곡선이죠. 숙련도에 따른 임금 곡선이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숙련도가 한 단위 늘어날 때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반대로 숙련도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로 늘어나는 임금이 반대로 한국에서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스킬 수준에서 SL이라고 하는 스킬 수준에서 한국에서 일할 때 받게 되는 임금과 미국에서 받게 되는 임금이 이제 같은 수준이 있을 것이고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SL보다 더 높은 스킬을 보유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할 때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때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남아 있으려고 할 거고요. 반대로 SL보다 낮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갔을 때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한국의 이그젬플이라고 하면 뭐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사실 멕시코의 경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한국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 한국이라고 멕시코라고 써놓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킬 수준 이상이 되면 그냥 그 사람들은 멕시코에 남아 있는 걸 좋아할 것이고 어떤 스킬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 그림에서는 캐나다의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캐나다의 경우. 이건 캐나다의 사례와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한국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높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캐나다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캐나다에 남아 있는 것보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의사는 그렇게 높은 그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캐나다에서 의사들이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대학을 캐나다에서 마치고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캐나다 사람들이 다 미국의 의대를 진학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에서도 이제 환자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미국에 남아서 환자를 보는 걸 더 선호합니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언어의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요. 어떤 스킬 수준보다 좀 낮은 사람들은 그냥 캐나다에 남아 있는 것이 더 좋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이제 자신의 스킬 수준을 알고 있고 이러한 이 정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한국에 남아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이민을 가서 어떤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이 좋은지를 이제 비교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편의상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 좀 중점을 맞춰서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머니까 미국까지 이주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멕시코와 이제 캐나다 사례로 같이 좀 섞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주 비용은 특별히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이주 비용은 미미하다.
특별히 이제 크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라이프타임 인컴이 더 높은 곳으로 가겠죠. 예,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더 높은 곳으로. 예, 편의상 여기에서는 뭐 라이프타임을 또 보는 것도 아니니까 예,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민을 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편의상 임금을 비교해서 이민, 이주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레이버 이코노믹스 그 저자가 보라스잖아요. 이 사람이 그 하버드 교수인데 전공 분야가 뭐 레이버 이코노믹스가 전공 분야이긴 한데 이 중에서도 그 이민 관련된 분야의 그 전 세계적인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이민. 그래서 사실 이제 한 챕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컨텐츠를 담아 놓은 이유가 보라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노동경제학자가 이민 전문가여서 그래요. 자, 이제 SH보다 낮은 수준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에 남아 있으려고 할 거고요. 한국에 남아 있을 때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SH보다 더 높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SH를 우리가 어떤 트레시홀드라고 부르는데요. 트레시홀드. 직역하면 문지방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통 이거 직역하지 않고요. 어떤 임계값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threshold를 넘어서게 되면 그럼 당연히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이고 이 threshold 스킬이 이 threshold를 넘지 못하면 그냥 이민을 가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거나 인적 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출신국에 남아있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SL보다 더 높은 스킬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민을 가지 않을 거고요. SL보다 낮은 스킬을 보유한 사람들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threshol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사결정이 바뀌는 어떤 그런 일종의 분기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threshold. 보통 이제 그냥 threshold라고 해요. threshold. 저는 대체로 다 threshold라고 해요. 뭐 이렇게 굳이 이거를 직역하지도 않고 어떤 임계값 정도가 가장 좋은 번역일 것 같고요. 어떤 수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스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겠죠. 여기에서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이민을 가고요. 앞에 그림에서는 숙련 노동자들이 스킬드 워커들이죠. 숙련 노동자들이 이민을 갈 거예요. 참 그 미국에 보면 그 되게 이렇게 대체로 이제 인도 사람들이 중국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인도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그 임금 수준이 높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다양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셔서 뭐 공부할 기회가 있거나 혹은 뭐 조금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 여행만 가면 잘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조금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임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수준이 조금 낮은 사람들도 이제 제법 있거든요. 이 분포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 비추어 보면.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뭐냐면 어떤 특정 수준보다 높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 그래서 숙련 노동자들, SH보다 스킬이 높은 사람들이 대체로 이민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체로 또 이민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멕시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이런 사람들도 또 많이 보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보이긴 하죠. 이런 이제 관계 볼 수 있고. 그래서 대체로 어떤 국가에 적합할까 생각해 보면 한국도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한국도 뭐 비교적 과거에는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민을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또 이민을 많이 갔었습니다. 저희 저희 친척도 미국에 있어요. 뭐 저희 친가 쪽 사람들 뭐 큰아버지나 뭐 고모님들 다 미국에 있습니다. 파지티브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스킬 수준이 비교적 높은 사람들 SH, 그러니까 threshold SH보다 스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살 때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파지티브 셀렉션이라고 하고요. 굳이 한글로 번역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굳이 번역하면 더 이상해요. 그래서 스킬 분포에서 이제 오른쪽 꼬리 부분에 있는 오른쪽 꼬리 어퍼 테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숙련 노동자들이 이제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가 파지티브 셀렉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셀렉션은 스킬 수준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도 이민을 갔을 때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트레시홀드 SL보다 낮은 수준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네거티브 셀렉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왼쪽 테일 혹은 로어 테일에서도 이런 이주결정, 의사결정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양쪽 분포에서 스킬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스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본 모형이 이제 로이 모형이고요. 셀렉션이 나타나는 로이 모형이고,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자신이 어떤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지역을 선택했을 때 혹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의 잡이고 하나의 어큐페이션이고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의 어큐페이션인 거예요. 서로 다른 어큐페이션을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을 가는 거지만 어떤 스킬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 어큐페이션을 선택하는 거고 반대로 또 스킬이 낮은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국 어큐페이션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결정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간단하게 본 것처럼 당연히 인적 자본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으로 갔을 때 한 단위 더 스킬 수준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앞에 그림에서 돌아가진 않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경우, 이게 US고 코리아라면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스킬 단위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이 더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어퍼테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대체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스킬 디스트리뷰션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상황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US일 때 스킬을 한 단위 내가 추가로 얻었을 때 늘어나는 소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도 바로 SL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결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코스트를 사실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주 비용은 미미하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주 비용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좀 어떻게 달라지는가 생각해서 자, 끝낼 수 있겠죠, 그렇죠? 시간이 한 3분. 네, 그러면 예, 이 부분은 제가 수요일에 이 부분을 끝내고 예, 후반부 8장 후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여기를 끝내고 우리 다음 9장 10장은 스킵하고요. 9장 10장은 노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죠? 네, 노조에 대한 이야기하고 차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조와 차별은 그냥 스킵하고 11장 인센티브 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